만년필과 함께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뜻밖에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당신의 온 가족에게 훨씬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할게.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스카이라운지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제 진주색 실크 드레스 위로 쏟아져 내리며 빛나는 후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감미로운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어우러져 사치와 낭만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 박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 한때 황금으로 새기고 싶었던 이정표였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프라이빗 룸을 예약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요리 하나하나, 그가 즐겨 마시는 프랑스산 와인 한 병까지 모든 것을 직접 골랐습니다. 오늘 밤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바쁜 삶에 치여 조금은 식어버린 것 같은 사랑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7년, 제 청춘의 4분의 1을 그와 그의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저는 유망했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현 모양처 그 단어의 의미에 완벽히 부합하는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제국, 태양건설을 세우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회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무시 못할 이름이 되었고 아무것도 없던 청년이었던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의 아이콘, 전능한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고 저의 조용한 희생에 만족했습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제 공헌이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다고 늘 믿었습니다. 한 잔의 서연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의 눈빛,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 눈빛에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어쩌면 괜한 걱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저 일의 압박감에 가려져 있었던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그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고마워요. 7주년 축하해요. 우리는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저녁을 즐겼습니다. 그는 회사의 원대한 계획과 곧 체결될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때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날들처럼요.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념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제 가슴 속에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가 제게 선물을 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는 값비싼 악어 가죽 서류 가방에서 우아한 은색 포장지로 싼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석이나 명품이 아닌 금장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쁜 펜이네요. 그냥 보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서명하라고 있는 거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서류 가방을 뒤져 A사 용지 한 뭉치를 꺼내 제 바로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당신을 위한 진짜 선물이야. 한번 봐.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첫 줄은 크고 선명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음악, 웃음소리, 대화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 그는 우리의 모든 공동재산, 회사 주식, 집, 차를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고, 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게 남은 것은 고작 관악구의 원룸 하나 겨우 얻을 정도의 비참한 위자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다른 잉크로 쓰인 그의 단호하고 차가운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오만한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놀랐어, 강서연? 그는 마치 제게 엄청난 호의라도 베푸는 듯한 조롱 섞인 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 등 뒤에 꽂는 달콤한 비수. 7년의 청춘, 7년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이 뻔뻔한 배신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이 심장을 꿰뚫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모양입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 민주는 방금 일어난 일이 충분히 잔인하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나 다른 여자 생겼어. 이름은 한유라. 우리 최대 파트너 사인 미래그룹 한 회장님 딸이야. 내 아이를 임신했고 난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자리를 줘야 해. 알아듣겠어? 그런 거였군요.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열한 행동을 정당화할 변명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눈에 이방인, 한심하고 경멸스러운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가슴속 고통은 점차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가볍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미소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약간의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랐냐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약함의 그림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네, 정말 놀랍네요. 당신 선물 받아드릴게요. 저는 그가 방금 건넨 금장 만년필을 집어들고 뚜껑을 연 뒤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 청구서에 그의 서명 바로 아래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됐어요. 저는 서류를 그에게 쓱 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그의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미스터리와 도전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말입니다. 기억해둬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 당신이 제게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줬으니 저도 보답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 밤은 좀 피곤해서 더 이상 함께 있기 힘드네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내일 당신의 온 가족에게 훨씬 더 큰 놀라움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하죠. 당신과 그 아이, 엄마,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차갑게 돌아서서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는 호화로운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두 사람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와 머릿속에 완전한 혼란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부엌 일밖에 모르는 여자가 다음날 무슨 놀라운 일을 준비할 수 있을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이 연극의 감독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요. 이전 이야기는 일부 허구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아 오락적 목적과 함께 신뢰, 배신, 그리고 궁지에 몰린 한 여성의 숨겨진 힘에 대한 깊은 교육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창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7년의 희생, 한 남자의 그늘 아래서 보낸 7년.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호화로운 기념일, 저녁, 식사라는 포장지에 쌓인 굴욕뿐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탔지만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한남동의 저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존재조차 모르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테헤란로의 마천루 꼭대기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대 뒤에서 나만의 제국을 지휘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의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곳에 돌아가 내 것을 챙기고 어리석었던 순종의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저택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기는커녕 억지로 감춘 듯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숙자 여사와 그녀의 딸, 제 시누이인 박민지가 소파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김 여사는 일어설 생각도 않고 그저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구나. 뻔뻔하게 다시 나타날 낯짝도 없을 줄 알았는데 어서 네 누더기들이나 챙겨서 나가. 집에 공간 좀 생기게. 그리고 기억해도 오직 내 개인 물건만이야. 이 집에 있는 다른 모든 건 우리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넌 아무것도 건드릴 권리 없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시돋친 말에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지만 오늘 그 말들은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쓴웃음만 나올 뿐이었죠. 민준의 돈, 그들이 입고 있는 명품 옷조차 제 회사 돈으로 산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새언니. 민지는 입술을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여자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꼴 좀 봐. 하루 종일 부엌에 처박혀서 맨날 된장찌개. 냄새나 풍기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를 붙잡겠어요? 유라 언니한테 좀 배워야지. 예쁘고 똑똑하고 게다가 대기업 회장님 딸이잖아. 곧 이 집에 며느리가 될 거고 그럼 엄마랑 나는 여왕처럼 살게 될 거야. 듣자 하니 유라 언니 아버지가 민준 오빠 회사에 수백억을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던데 그럼 우리 집안은 날개를 달겠지. 김 여사는 딸의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며느리란 모름지기 저렇게 집안에 도움이 돼야지. 남편이 가문을 일으키는데 보탬이 돼야지. 남편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처럼 굴면 쓰나. 식충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식충이라면 저들은 무엇일까요? 거머리에 가깝겠죠. 7년 동안 저는 매달 제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민준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야 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용돈으로 주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유럽 여행, 샤넬 백, 값비싼 스파 관리 비용, 모든 것이 그 소위 용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굴욕을 견디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간단한 옷 몇 벌과 개인 노트북만 챙겼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치는 제가 만든 것이고 저는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려왔을 때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차가움과 권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짐 다 쌌어? 잘 됐네. 내일부터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 회사 주주총회가 있어. 아버지가 네게 남긴 명의상 주식이 좀 있잖아. 시간 맞춰 와서 나한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해. 널 위한 내 마지막 호의라고 생각해. 아직도 제가 필요했군요. 마지막 한 방울의 쓸모까지도요. 저는 그를, 그리고 소파에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는 두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일 꼭 갈게요. 그리고 당신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곧 닥쳐올 부와 권력에 대한 환상에 빠진 가족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들은 내일의 새벽이 자신들의 항온이 될 것이며 그 어둠의 막을 내릴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밤을 가로질러 제 7년의 청춘, 7년의 사랑, 그리고 7년의 기만이 담긴 호화로운 저택을 뒤로하고 달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차는 도심의 마천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 버튼에 카드키를 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고 완전히 다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고 현대적이며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저의 진짜 세계, 지난 7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세계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불편한 실크 드레스를 벗고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따라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보였지만 인간 영혼의 어두운 구석까지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7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준과의 첫 만남. 저는 야망에 가득 찬 신입사원이었고 그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은 저였고 제 모든 저축과 부모님의 유산을 투자해 그의 이름으로 태양건설을 설립한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그가 대표가 되어 그의 야망을 펼칠 수 있도록 그늘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전략의 배후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사업 계획을 다듬고 제 인맥을 이용해 파트너를 찾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회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민주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수하고 성실했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파티와 아첨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엌 일밖에 모르는 아내인 저를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자신의 공로이며 저는 그저 운 좋게 적절한 시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여자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아마 3년 전 회사가 공식적으로 상장했을 때부터였을 겁니다. 그것은 민준과 태양건설의 이름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큰 도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잦은 출장과 밤늦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그 거짓말들을 믿었습니다. 6개월 전 어느 날 밤, 그가 지우는 것을 잊은 휴대폰 메시지를 우연히 보기 전까지는요. 자기야, 멋진 밤 고마웠어. 공식적으로 당신과 함께할 날이 너무 기다려져. 키스, 유라.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벨벳, 커튼이 찢겨 나갔습니다. 유라. 저는 그녀를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 데려온 중요한 파트셔, 미래그룹 회장의 딸이었죠. 언제부터 그들이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 뒤에 차가운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것을 저 배신자들이 빼앗아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위해 비밀리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와 접촉했습니다. 민준의 불륜, 그리고 애인과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모든 증거를 몰래 모았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선량하지만 은퇴 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분이셨죠. 그는 항상 저를 아끼고 신뢰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자 그는 아들에게 깊이 실망하며 저를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회사 지심 전부, 즉 가장 큰 지분을 제게 양도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자신의 평생의 업이라고 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과 교활한 음모가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내일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준과 그의 애인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이라 믿는 날.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각본을 쓴 연극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제 결혼처럼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뒤에는 다가올 자유의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저의 가장 신뢰하는 비서, 제 진짜 신분과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김동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준비는 다 됐나요? 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훌륭해요. 내일 이 게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죠. 저는 전화를 끊고 잠든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이 제 순종의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내일의 새벽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내일의 결정적인 게임을 위해 조용히 체스판의 마지막 말을 놓고 있는 동안 도시의 다른 한편 5성급 호텔의 호화로운 루프탑 바에서는 민준과 그의 애인 유라가 이미 손에 넣었다고 믿는 승리의 달콤한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가 분위기를 망칠까봐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준은 자신의 미래이자 경력의 발판이라고 여기는 여자와 그 밤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샴페인 거품이 얇은 크리스탈 잔에서 반짝이며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비췄습니다. 민준은 유라의 가는 허리를 감싸 안고 제가 아마 7년 동안 듣지 못했던 달콤한 말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드디어 그날이 왔어. 나 이제 공식적으로 자유야. 이제 정말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리를 줄 수 있어. 유라는 민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긴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로웠지만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내 사랑. 그전 부인, 결국 서류에 서명했구나. 그렇게 끈질긴 아줌마가 죽기 살기로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민주는 헛기침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자신감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상전이 하찮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한 미소였죠. 걔가 무슨 배짱이 있겠어? 하루 종일 네모난 집구석이랑 부엌에 처박혀 사는 여자가 소란 피울 기운이 어디서 나겠어? 그냥 위자료 조금 던져주니까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좋아하더라. 시끄럽게 굴면 한 푼도 안 준다고 으름장. 놓으니까 겁먹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순순히 서명하더라고. 정말 바보 같고 약한 여자야. 그 편이 낫지. 유라가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빠도 허락하셨어. 당신이 이 질질 끌던 이혼만 끝내면 즉시 태양건설에 돈을
투자하시겠다고. 생각해봐. 그 500억 원에 우리 미래그룹의 위상과 인맥이 더해지면 태양건설은 진짜 제국이 될 거야. 당신은 그냥 회사 대표가 아니라 이 재계의 거물, 큰 손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모든 건 당신 덕분이야. 내 사랑, 나의 천사. 민주는 유라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그녀의 몸의 곡선을 탐험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할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 여자한테 정신 나간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나머지 10% 지분도 양도하라고 서류에 서명하게 할 거야. 작은 지분이지만 그녀와 관련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 회사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내 인생에서 그녀를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유라는 생각에 잠긴 척하며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명할까? 그 여자한테는 꽤 큰 돈일 텐데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민주는 다시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의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 변호사랑 얘기 다 해뒀어. 법적으로 그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서명을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게다가 입막음용으로 돈을 좀 더 찔러주면 돼. 더 빨리 꺼지라고. 남한테 의지해서 편하게 사는데 익숙한 그런 여자한테는 그 돈이면 걱정 없이 늙어 죽을 때까지 문제 안 일으키고 살기에 충분할 거야. 그들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크리스탈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며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몰디브의 파라다이스 같은 섬에서 올릴 꿈의 결혼식에 대해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낡은 집을 팔고 새로 살 저택에 대해 그들을 기다리는 권력과 돈으로 가득 찬 빛나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사랑, 물질적 계산, 그리고 권력에 취해 그들은 제 마지막 말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여자의 분노에 찬 발악 정도로 여겼던 그 말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경멸하고 체스판에 쓸모없는 졸로 여기는 여자가 실제로는 이 게임 전체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발밑에 이미 깊은 심연이 파여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열정적으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아침 8시 제가 직접 일말의 후회도 없이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사실도요. 그날 밤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인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서 행복과 환희의 마지막 순간을 즐겼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정리한 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쓰라린 진실을 발견한 지난 반년 중 가장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찬란한 일출을 꿈꿨고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가족에게는 그들의 가문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 믿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택은 분주했습니다. 김 여사와 민지는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가장 호화로운 드레스와 가장 비싼 보석을 골랐습니다. 김 여사는 짙은 붉은색 벨벳 드레스에 커다란 진주 목걸이를 하고 마치 대관식을 앞둔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민지는 신상 명품 드레스를 입고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는 레드카펫을 밟기 직전의 스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주주총회의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 태양건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아침 7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역시 값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빗어 넘기고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우리 모두 멋지게 보여야 해요. 그래야 모두가 우리 집안의 수준을 알 테고 그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날 떠난 걸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 깨닫게 될 테니까. 걔가 손익을 뭘 알겠어. 김 여사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 촌뜨기는 지금쯤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울고 있겠지. 주주총회에서 소란이나 피워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민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일러뒀어요. 걔가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면 보안팀이 즉시 끌어낼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날이고 아무도 망칠 수 없어요. 그들은 함께 고급 세단에 올라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태양건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즐거운 웃음소리와 부와 권력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 저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췄습니다. 맞춤 제작한 흰색 정장이 제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몸매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긴 머리는 부드러운 웨이브로 연출되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교하고 또렷한 메이크업은 제 단호한 눈빛과 매혹적인 붉은 입술을 강조했습니다. 제 모습은 자신감, 권력, 그리고 약간의 차가운 미스터리함이 느껴지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비서인 김동현 실장이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길 수 없는 감탄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준비는 다 됐죠? 네, 회장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도착하셔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좋아요. 갑시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제 차가 태양타워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민준 가족의 차가 막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환영과 찬사를 받을 준비가 된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에서 내리는 모습을요. 제 뒤에는 김 실장과 정장을 차려입은 품격 있는 중년 남성, 최 변호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 등장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들 세 사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저 여인이 바로 어젯밤 자신이 버린 아내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요. 김 여사와 민지는 제 옷차림과 차, 그리고 제가 뿜어내는 아우라까지 모든 것을 뜯어보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 질투, 그리고 혼란과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며 고개를 든 최 변호사, 비서와 함께 건물 중앙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에 놀랐고 더 나아가 제가 아무나 고용할 수 없는 기업, 법률계의 거물, 최 변호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민준과 그의 가족은 서둘러 저를 따라왔습니다.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불길한 예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날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회사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태양건설의 대회의실은
오늘 크고 작은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했지만 긴장감 또한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연례 주주총회가 그룹 전체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박민준 대표의 중요한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막대한 투자금 유입이 임박했다는 소문 속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내년 전략을 제시할 연설을 말입니다. 민주는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죽 의자는 그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자신감과 여유를 되찾으려 애쓰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주주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따금씩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립자들을 위해 마련된 맨 앞줄에 최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제 존재는 그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그가 이미 작곡해둔 승리의 교향곡에 섞인 불협화음 같았습니다. 김 여사와 민지도 대표의 가족으로서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려 애썼지만 제 변화를 보고 주변의 수근거림을 들으며 얼굴에는 혼란이 역력했습니다.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무보고와 전년도 실적 요약 같은 형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민주는 연단에 올라 목을 가다듬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뛰어난 성과, 인상적인 수익 성장률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장 확장과 경쟁사 인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그렸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극찬했던 재능 있는 리더의 모습 그대로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몇몇 사람들은 그 모든 수치와 성과가 사실상 보고서를 부풀리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위험한 조작과 과장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설을 마치며 민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마치 절정의 장면에 선배우처럼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새해 계획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분 구조와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 강서연 씨와 저는 개인적인 사정과 극복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은 놀라움의 탄성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동정심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마치 불행한 결혼 생활의 희생자인 양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강서연 씨는 보유하고 있는 10%의 주식을 저에게 양도하여 제가 회사 발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압박과 제 평판을 이용해 자신이 만들어낸 기정사실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 같은 주부가 감히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민준이 말을 마치고 주주들이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을 때 회의실의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위험 있는 얼굴에 자애로운 인상을 가졌지만 권위적인 눈빛의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수행원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바로 미래그룹의 한태진 회장, 유라의 아버지이자 태양건설의 최대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민준을 포함한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 회장은 민준이 모든 권력을 손에 쥔 뒤 거대한 투자를 발표하기 위해 마지막에 등장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민준이 더듬거리며 그를 맞으러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 민준의 손에서 단호하게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의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태양건설의 전략적 주주로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미래그룹은 태양건설에 약속했던 500억 원의 투자금을 공식적으로 전액 철회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의 말은 회의실에 터진 원자폭탄 같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는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비틀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농담이시죠?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저희는 이미 모든 것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민준을 돌아보며 경멸과 실망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합의? 아직도 감히 내게 합의를 운운하는가? 내가 쉽게 속일 수 있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나? 자네는 재무자료를 위조했어. 나를 속이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 회사 수익을 부풀렸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회장님께 그런 말을 했습니까? 민준이 마지막 희망에 매달리며 공황 상태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한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존중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게 제공하고 제가 바보처럼 속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강서연 여사입니다. 또 다른 폭탄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서 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민준은 불신과 경악, 분노, 두려움, 그리고 극도의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한테, 우리 회사에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다가가 한 회장 옆에 민준과 마주 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차갑지만 매혹적인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놀랍죠, 박민준 씨? 그리고 이건 그냥 에피타이저일 뿐이에요. 당신은 제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사업에서 맹목적인 신뢰는 금물이라는 걸요. 이 교훈 정말 고맙네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뜻밖의 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연극은 돌이킬 수 없는 첫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던 회의실은 제 선언 이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마치 흥미진진한 스릴러 영화를 보듯 숨을 죽이고 이 흥미로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최대 파트셔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정체가 탄로난 충격 이후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간신히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뒤틀리고 한심했습니다. 오해입니다. 모든 것이 오해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웅성거림을 잠재우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가 이혼으로 인한 슬픔과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고 한 회장님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맹세컨대 저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그는
능수능란했습니다. 단 몇 마디 말로 그는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저를 질투해 눈이 멀어 사소한 원한 때문에 남편의 경력을 파괴하려는 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연단에서만 들릴 정도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강서연? 이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네 손으로 회사를 망치고 있는 거야. 미래그룹이 투자금을 빼면 태양건설이 무너질 거라는 거 몰라? 저는 그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이 오직 연민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순진하게 이 회사가 자기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었고 그 미소는 그를 움찔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요? 그게 당신 회사라고 확신해요. 박민준 씨?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저는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모두 혼란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씨와 제가 이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설명한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미래그룹의 투자 철회는 제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사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저는 내내 침착하게 있던 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다가와 서류 가방을 열고 붉은색 인장이 찍힌 두꺼운 공증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태양건설의 실제 소유 구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고 권위의 법적 문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회의록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서기는 잠시 놀란 후 재빨리 내용을 훑어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에 투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최 변호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박민준 대표가 41%의 지분으로 최대 주주입니다. 저 강서연은 고 박진석 회장님께서 남기신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는 미래그룹을 포함한 다른 주주분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구조였고 지난 몇 년간 민준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지며 다른 문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2년 전에 작성된 주식 증여 및 양도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계약서에 찍힌 고 박진석 회장, 즉 민준의 아버지의 서명과 지장이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고 박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41% 지분 전부를 아들 민준이 아닌 며느리인 강서연에게 자발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이 계약은 공증을 받았고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졌지만 그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밀랍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부숴버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말도 안. 이건 위조야. 가짜 서류라고.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누구보다 날 사랑하셨어. 박 대표님, 진정하시고 고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법무법인에서 공증한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문서입니다.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으시다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고 박진석 회장님께서는 아드님의 맹목적인 야망과 그릇된 생활 방식을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의 업이 파괴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회사를 처음부터 일궈온 서연 씨의 능력, 지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 윤리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사업 전체를 자신이 보기에 가장 잘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최 변호사의 설명은 민준의 머리를 내리치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자신감과 오만함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호기심이 아닌 극도의 경악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10%의 지분과 함께 저는 사실상 태양건설 지분의 51%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제가 진짜 주인이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민주는 그의 지분율로 따지면 사실상 고용된 경영인,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겼던 자산의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파트너와 애인의 배신보다 더 고통스럽고 굴욕적이었습니다. 그가 힘들게 쌓아 올린 권력의 기반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의자가 아니었다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극도의 두려움과 형언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득 차 저를 향했습니다. 왜 숨겼어? 왜 이제 와서?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숨겼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모든 것의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항상 나를 쓸모없는 식충이라고 경멸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냥 당신이 제 조용한 지원 없이, 제가 세운 전략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결과는 당신도 보고 있죠. 당신의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 배를 거의 침몰시킬 뻔했잖아요. 그때까지 석상처럼 굳어있던 김 여사가 갑자기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자신이 항상 쓰레기 취급하던 며느리의 직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분노와 굴욕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보안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리키며 평소에 오만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마녀, 같은 년, 네가 시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채려고 작정한 교활한 여우 같은 년. 내 아들한테 회사를 돌려줘. 그녀의 통제불능 행동으로 회의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저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의 연기, 최고의 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표의 아내로서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연단으로 달려들어 저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제 옷을 붙잡고 찢으려 했죠. 독사 같은 년, 닭장에 들어온 여우 같은 년, 처음부터 네가 그런 년인 줄 알았어. 우리 집에 무슨 팔자인지, 팔대 조상이 죄를 지었나, 너 같은 걸 들여서 돌려줘. 내 아들 것을 전부 돌려내. 그녀는 가장 저속하고 상스러운 말, 지저분한 시장에서나 들을 법한 말들로 소리치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보안팀이 서둘러 그녀를 막았지만 그녀는 상처 입은 동물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리는 헝클어지고 공들여 한 화장은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민주는 잿빛 얼굴로 서서 완전히 반응 불능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도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가 소란을 피워 제게 문제를 일으켜 주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울면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 드라마에 한몫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엄마, 혈압 오르겠어요. 새언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 오빠랑 엄마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 가족의 평생 노력을 훔쳐가요? 잘해줬다고요. 저는 그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차가운 미소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 가족이 나한테 잘해줬다고 확신해? 아니면 그건 너희가 내 돈으로 번 돈으로 내게 베푼 자선이었을까? 저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말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비서인 김동현 실장을 향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의 대형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때까지 충격적인 주식 양도 계약서를 보여주던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그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른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 후 스크린이 켜지며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편집된 영상이 아닌 숨겨진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몇 달 전 회사 경비의 부정을 의심한 후 제가 회계팀장 사무실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김 여사와 민지가 김 여사가 회사에 꽂아준 먼 친척인 오 과장, 즉 회계팀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패션 잡지를 넘기며 악어 가죽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오 과장님, 이 가방 좀 봐요. 너무 예쁘죠? 한정판이래요. 200만 원만 좀 당겨줘요. 이번 달 민준이 접대비로 처리해줘요. 요즘 파트너들 만날 일이 많아서 경비가 많이 들잖아. 중년의 뚱뚱한 회계팀장은 아첨하듯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재빨리 현금 인출 서류를 준비해 두툼한 봉투에 돈을 조심스럽게 넣어 김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명품으로 치장한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회계팀에 들어와 신용카드를 책상 위에 던지며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 카드 한도가 다 찼어요. 현금으로 300만 원만 주세요. 친구들이랑 우리 오빠 콘서트 보러 한국에 갈 거거든요. 오 과장은 약간 망설였습니다. 곤란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지 아가씨, 지금 회사가 긴축 재정 중입니다. 박 대표님께서 모든 불필요한 지출을 제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민지는 토라져서 아이처럼 발을 굴렀습니다. 안 주면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엄마가 오빠한테 과장님 자르라고 말하길 바라요? 우리 오빠는 집안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300만 원이 뭐 큰 돈이라고 그래요. 그냥 A 프로젝트나 B 프로젝트 경비로 처리해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 과장은 얌전히 복종하며 젊은 아가씨를 위해 돈을 인출하러 갔습니다. 다른 영상들이 이어지며 모녀가 회계팀장과 공모하여 민준의 경비를 핑계로 회사 자금을 뻔뻔하게 횡령하는 모습이 가차없이 드러났습니다. 액수는 작지 않았습니다. 총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든 돈은 그들의 쇼핑, 오락, 그리고 호화로운 여행에 쓰였습니다. 그들은 여기 앉아있는 주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인 회사를 마르지 않는 금광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걱정 없이 착취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끝났을 때 무서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이전에는 놀라움과 충격을 표현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모녀를 향했습니다. 억울한 가족,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어머니라는 그들의 드라마는 그들 자신의 행동에 의해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폭로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석상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면서 비틀거리며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가리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나한테 덫을 놨어. 민지는 이미 한참 전부터 바닥에 주저앉아 창피함과 두려움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증거가 있다면 그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권위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편의 가족이 저를 잘 대해준 방식이고 회사 발전에 기여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회사를 개인 인쇄기로 만들었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주주분들의 자산을 빨아먹었습니다. 박민준 씨, 최고 경영자로서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당신을 효자이자 멋진 오빠라고 칭찬하게 하려고 이 불법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눈감아 준 것입니까? 민주는 비참한 상태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그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의 무책임과 방임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습니다. 효자라는 쇼는 막을 내렸고 이제 민준의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른 배우들이 스스로 그들의 역할에 대한 막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회의실이 경악과 혼란에 빠지고 민준의 가족이 보편적인 비난과 경멸의 중심이 되는 동안 민준의 빛나는 미래로 언급되었던 또 다른 인물이 마침내 반응했습니다. 애인이자 귀족인 유라. 그때까지 이 모든 소동과 무관한 척 외딴 구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표정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똑똑하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막 승선하려던 태양건설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로 향하는 호화 유람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침몰 중인 썩은 보트라는 것을 깨달을 만큼 명민했습니다. 그리고 선장 박민주는 재능 있고 권위 있는 선장이 아니라 가면이 벗겨지고 감옥에 갈 처지에 놓인 꼭두각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아내가 되겠다는 꿈, 함께 건설할 강력한 비즈니스 제국에 대한 꿈,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사기꾼과 횡령 전문 가족과 공모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릴 위협이 떠올랐습니다. 실망은 빠르게 분노와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 아가씨인 자신이 그런 가족과 함께 이 더러운 진창에 빠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여전히 연단에서 마비된 채 머릿속이 뒤죽박죽되어 이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동안 유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날카롭고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 구원을 바라며 그녀를 쳐다보는 민준에게 똑바로 다가갔습니다. 짝! 건조하고 날카로운 가격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멍한 얼굴에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연속극보다도 더 흥미진진하게요. 거짓말쟁이, 유라가 분노로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붉게 칠한 손톱을 민준의 얼굴에 직접 들이댔습니다. 나한테는 대표라고, 모든 걸 가졌다고, 내가 만난 남자 중에 가장 재능이 있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냥 직원, 아내 덕에 사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잖아. 게다가 뻔뻔하게 우리 아빠를 속이고 가짜 재무보고서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 이 파렴치한 인간, 양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구나. 민주는 타오르는 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전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더듬거렸습니다. 유라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유라가 도끼 어리고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명확한데 아직도 부인할 거야? 곧 아무것도 남지 않을 꼭두각시 대표. 회사 돈이나 훔치는 기생충 같은 가족. 무슨 자격으로 나랑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안이 눈이 멀어서 너 같은 짐 덩어리, 문제 덩어리를 받아줄 줄 알았어? 내 명예에 먹칠을 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내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던 아버지 한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잘못된 남자를 믿고 그의 달콤한 말에 눈이 멀었어요. 여기서 나가요. 1분만 더 있으면 굴욕감에 토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그녀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돌아서서 마치 민준과의 모든 관계를 손 씻듯 선언했습니다. 저 미래그룹 회장의 딸 한유라는 이 시간부로 이 남자와 그녀는 혐오스럽다는 듯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가 저희 아버지와 논의했던 모든 사업 계약 또한 무효가 됩니다. 저희는 사기꾼과는 절대 협력하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유라는 자랑스럽게 돌아서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내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떠났습니다. 민주는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동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방금 버린 아내에게 전복당하고 정체가 폭로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토록 믿었고 미래이자 전부라고 여겼던 애인에게 뺨을 맞고 버림받았습니다. 게다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하며 말입니다. 사랑, 경력, 돈, 명예. 그가 거짓말 위에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이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단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유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한심한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카르마의 법칙이 얼마나 놀랍고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정말로 느꼈습니다. 민주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아내를 배신으로 갚았고 결국 자신이 숭배했던 그 여자로부터 훨씬 더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배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만과 물질적 계산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초 없는 집과 같습니다. 진실의 가벼운 바람 한 점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부녀가 혼란과 굴욕을 남기고 떠난 후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모두가 경멸과 고소함이 섞인 눈으로 민준과 그의 가족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드라마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너무나 한심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과 저항하려는 모든 의도를 완전히 꺾기 위해 그들이 매달릴 수 있는 마지막 나뭇가지까지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시 연단으로 돌아가 마이크를 잡았고 제 조용하지만 권위적인 목소리가 다시 회의실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의사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 상태에 빠져 있는 민준을, 그리고 창피함과 두려움에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김 여사와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세 번째 놀라움이 있습니다. 제가 차가운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끊임없이 식충이라고 불렀던 제 전 시어머니께 특별히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다시 가죽 서류 가방을 열고 이전 것들보다 훨씬 두꺼워 보이는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김숙자 여사님, 최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현재 여사님, 가족은 최고급 주택 단지인 더 힐의 플라워가 9번지 저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김 여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기 없는 눈이 기계적으로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호화로운 저택, 그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재능 있는 아들이 사주었다고 이웃들에게 항상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최 변호사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전 여사님과 따님인 박민지 씨의 횡령으로 발생한 막대한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아드님이신 박민준 씨는 그 저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김 여사와 민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도 움찔하며 약하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난 그런 적 없어. 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어. 당신은 안 했지만 내가 당신 대신 했죠. 제가 차가운 톤으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최고 권력자로서 나는 당신에게 긴급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읽지도 않고 서명했죠. 그때 당신의 모든 생각은 애인과 파리로 날아갈 생각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너무 확신했죠. 최 변호사는 그들에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 대출의 상환 기한은 어제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된 원인이 당신들 가족인 회사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재산, 즉 당신들 가족의 저택을 압류하여 빚을 청산할 완전한 권리를 가집니다. 채권자, 어느 은행이죠? 가서 연장을 요청할게요. 김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녀의 꺼진 눈에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승자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이 아닙니다. 어떤 은행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크고 위험한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채권자는 사모투자펀드입니다. 저는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법적 대표는 아주 우연히도 바로 저 강서연입니다. 펑!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파괴적인 힘을 가진 폭탄이었습니다. 민준의 가족 모두가 마비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활하고 무자비한 수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권력과 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까지 합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따라서 제가 마치 칼을 내리치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제 투자펀드 직원들과 함께 법원 집행관팀이 그 저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을 챙겨서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4시간 후 그 집에 남은 모든 것, 가구와 장식품부터 그릇 하나까지 당신들이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서 제 소유가 될 것입니다. 제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그 집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그들의 부와 자존심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타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몸에 힘이 빠지며 바로 그 회의실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민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제 발 앞에 몸을 던져
제 바지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 한 번만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제 다리를 뺐습니다. 너와 네 어머니가 나를 공짜아녀처럼 부릴 때, 회사 돈으로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며 낭비할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이것이 너희의 탐욕과 어리석음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야. 어디서 살지는 너희가 직접 찾아봐. 저는 더 이상 그 한심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쇼는 끝나야 했고 악역 배우들은 무대를 떠나 사회의 밑바닥이라는 그들의 정당한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의장은 시장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불려와 김 여사를 데려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아무도 그녀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주주들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견뎌야 했던 그 가족의 오만함의 몰락을 보며 어느 정도 고소함을 느끼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주는 계속되는 타격 끝에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도, 돈도, 애인도, 이제는 살 집조차도 없었습니다. 절망은 극도의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장관, 그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한심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난 끔찍한 놈이고 쓸모없는 남편이야. 하지만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기회를 줘.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우리 엄마랑 동생만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줘. 그들은 지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는 새로운 쇼를 시작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는 남편의 쇼. 그는 방금 자신을 잔인하게 버리고 간 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다 유라 때문이야. 걔가 날 유혹했어. 자기 집안의 돈과 지위를 이용해서 날 홀렸다고, 날 사랑한다고, 내 경력을 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 난 잠시 정신이 나갔던 것뿐이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널 사랑해. 서연아, 우리의 7년, 우리가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7년. 정말 다 잊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과 혐오감만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과거의 그 바보 같고 잘 속고 마음 약한 강서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 사랑한다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널 유혹했고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을 뿐입니다.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다시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횡령 영상이 아닌 일련의 사진과 짧은 클립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과 유라가 5성급 호텔에서 열정적으로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몰디브에서 다정하게 노는 클립들이었습니다. 그가 출장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여행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유라에게 사준 쇼핑에 대한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들이었습니다. 비싼 스포츠카, 다이아몬드 보석, 한정판 가방,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잔인한 것은 그 사진과 청구서들의 날짜였습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한 몇 달 전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박민준. 제가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날 속여왔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잠시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내가 집에서 당신을 걱정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잠자리를 돌보고 가족을 위해 한 푼 한 푼 아낄 때 당신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며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그녀를 부양했어. 그런데도 아직 감히 날 사랑한다고 말해?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값싸고 더러워. 민주는 반박할 수 없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창백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쇼는 무자비하게 폭로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변명할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 가족의 몰락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든 처참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빛나는 부와 위선적인 도덕이라는 모든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탐욕, 이기심, 그리고 거짓이라는 벌거벗은 본질만이 남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심연으로 뛰어들었고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주총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주부에서 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고 민준의 가족은 영광의 정점에서 굴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주총회는 비극희극이 되었고 민준의 가족은 이 한심한 연극의 주연 배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항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전히 억누르고 단 하나의 희망도 남기지 않기 위해 마지막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저만이 아는 가장 끔찍한 비밀, 민준의 자존심의 잔해를 완전히 파괴할 비밀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민준을, 그리고 사탕을 빼앗긴 아이처럼 울고 있는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박민준 씨, 일어나요. 우리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기 전에 몇 가지 더 명확히 할 점이 있어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저항할 힘 없이 완전히 제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유라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나와 이혼한다고 했죠. 맞죠? 제가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와 아이에게 자리를 줘야 했죠. 그것이 당신이 내게 준 이유였고 아마도 그녀가 당신을 빠른 이혼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당신에게 준 이유였을 겁니다. 민주는 자동인형처럼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변명, 인간적으로 저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였고 그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확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제가 연민이 깃든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의 생식 건강을 검진받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진료 기록에 따르면 저는 봉인된 의료 서류처를 들어 올렸습니다. 2년 전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으로 인해 당신은 2차성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즉, 당신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민주는 그 와중에도 눈을 고정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나한테 복수하려고 지어낸 거지. 넌 사악하고 잔인한 여자야. 그가 부인에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어냈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잊었나요? 그때 당신은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었잖아요. 밤새 당신을 간호한 건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시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움국제 클리닉의 검사 결과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만 따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을 철저한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남성성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노력하면 현대의학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시험관 시술 방법까지 재난이 알아봤지만 내가 가족을 지키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배신의 핑계로 내 등 뒤에 치명적인 칼을 꽂는 핑계로 사용할 줄은 몰랐네요. 잔인한 진실이 무자비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한 번은 병원에서 심하게 앓았고 그 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이 끔찍한 진실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물론 당신 아이가 아니죠. 제가 자신감 있고 명백한 아이러니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유라는 똑똑하고 아주 교활한 여자예요. 그녀는 당신만 가졌던 게 아니에요. 당신과 그녀의 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아이를 당신을 묶어두는 도구로 공식적으로 태양건설에 들어와 주인이 되고 양가 자산을 장악하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할 줄은 몰랐겠죠. 이 주부를 너무 과소평가했으니까요. 그 진실은 재산 손실보다 애인의 배신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강타했습니다. 그의 남성성의 마지막 잔해까지도. 그는 속았을 뿐만 아니라 바보가 되었고 다른 사람의 계획에 이용된 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아내를 버리고 자신에게 뿔을 달아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보다 더 쓴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울음은 이제 연기가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남자의 절규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가장 한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거짓의 어두운 구석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쇼는 악당들에게 비극적인 결말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 운명적인 주주총회 이후 민준의 가족의 삶은 천지개벽하여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24시간 후 제가 말한 대로 그들은 웅장한 저택을 떠나야 했습니다. 제 투자 펀드의 보안팀과 함께 전문적인 법원 집행관 팀이 그들의 짐 싸는 과정을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들은 개인 옷가지가 든 여행 가방 몇 개만 가져갈 수 있었고 그 외의 모든 것, 고급 가구, 명품, 한때 그들의 지위의 상징으로 여겼던 모든 것은 추후 매각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하인을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던 주인에서 순식간에 낡은 여행 가방 몇 개를 들고 길거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후 남은 돈으로 민주는 도시 외곽의 가난한 노동자 동네에 작고 비참하고 눅눅한 방 하나를 겨우 빌릴 수 있었습니다. 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고 좁고 더러운 가구가 있는 겨우 20제곱미터 남짓한 방. 이곳이 사치스러운 삶에 익숙했던 세 사람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의 그 급격한 추락은 그들 중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후의 날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자책하는 날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좁은 지붕 아래 함께 살아야 하는 철천지원수 3명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더 이상 오만한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저주하며 모든 책임을 민준과 민지에게 돌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도 못 차리는 이 멍청한 민준이 녀석 때문이고 이 낭비벽 심한 게으름뱅이 민지년 때문이야. 너희가 이 집안을 망쳤어. 이제 알겠어? 더 이상 응석바지 공주가 아니었던 민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못지않은 신랄함으로 어머니에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누구 탓인데요? 제일 탐욕스러웠던 건 엄마 아니었어요. 계속 오빠한테 서연이 버리고 부잣집 여자랑 결혼하라고 부추겼잖아요. 돈을 물쓰듯 쓴 것도 엄마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누굴 탓해요? 집안의 가장이었던 민주는 이제 구석에 앉아 술로 슬픔을 달랠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충격과 굴욕적인 전복은 그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가구를 부수고 제 이름과 유라의 이름을 소리치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그들을 기생충이자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방은 매일 싸움, 욕설, 그리고 식기가 깨지는 소리로 흔들렸습니다. 지친 이웃들은 그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평생 힘든 일 한번 해보지 않은 두 여인, 김 여사와 민지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력도 경력도 없고 게으름에 익숙한 그들은 한때 경멸했던 육체노동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값싼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매일 기름때와 더러움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한때 곱게 가꾸었던 그녀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민지는 섬유 공장에 취직하여 아침부터 밤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예전처럼 브랜드 립스틱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비참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고된 생활은 그들을 더욱 짜증나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다락방에서 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길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기억했습니다. 항상 깨끗하고 아늑하고 향기로웠던 집을 기억했습니다. 제 친절함, 인내심, 그리고 보살핌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금보다 더 귀한 며느리, 진짜 돈 버는 기계를 자기 손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아몬드를 싸구려 장신구와 헛된 약속과 바꿨고 이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잔인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바람을 심었고 이제 폭풍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민준의 가족이 몰락과 고통의 늪에 빠져 있는 동안 제 인생은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밝고 강한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저는 태양건설의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민준에 대한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과거를 상기시키고 시아버지의 초창기, 노력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회사 이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첫 번째 조치는 회사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저는 무능한 아청꾼들, 특히 회계팀장을 비롯해 민준 가족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던 모든 사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했지만 억압받았던 사람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제 비서였던 김동현 실장은 그의 지성과 충성심 덕분에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제 지휘 아래 회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했습니다. 모든 허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부풀려진 수익 수치를 바로잡았습니다. 핵심 제품 개발, 품질 향상, 그리고 고객 및 파트너와의 신뢰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미래그룹의 한 회장은
제 능력과 결단력을 보고 투자금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결정하여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재능과 도덕성을 겸비한 여성 리더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점차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계의 새로운 상징, 젊고 아름답고 재능 있고 강력한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경제 잡지들이 저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늘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새 아파트를 사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고 여행하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여성의 행복이 어떤 남성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독립, 자신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한편, 민준의 삶은 점점 더 비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일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었습니다. 남은 돈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게다가 그가 저에게 숨겼던 옛 도박 빚을 갚으라며 조폭들이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던 그는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공사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야 했습니다. 전능한 대표에서 남루하고 더러운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 잔인한 대조는 그의 가장 큰 형벌이 되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은 때로는 늦지만 결코 누구도 잊지 않습니다. 민준에게는 정신적, 물질적 처벌뿐만 아니라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무 사기, 파트너를 속이기 위한 데이터 위조, 그리고 독단적인 회사 경영, 제 팀과 제가 후과를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범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대규모 경제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 직원들의 증언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중대한 경제 범죄 혐의로 민준에 대한 공식적인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은 마치 자신의 손으로 인생을 망친 한 남자를 위해 우는 듯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런 큰 충격 이후 친척이 있는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머물기에는 너무 창피했고 그를 도울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의 재판 전에 저는 그로부터 편지를 금이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구겨진 종이에 휘갈겨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는 깊은 후회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그 차가운 벽 안에서 보낸 날들이 인생에서 가장 명료한 시간이었다고 썼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아볼 시간이 있었고 자신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회사나 돈이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 전에 한 번만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야 한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죽어버린 그 관계에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저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두껍고 차가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주는 초췌했고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회색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은 이제 푹 꺼져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피곤함과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거칠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원한, 모든 사랑과 증오는 시간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기 전에 저는 미리 준비해간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쪽에서 제기한 거예요. 저는 이미 서명했어요. 당신도 서명해서 당신과 나 서로를 자유롭게 해줘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집었습니다. 그의 앙상한 손가락이 제 서명 위를 스쳤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았고 뜨겁고 뒤늦은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배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모든 것에 고마웠어. 그것이 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의 무겁고 낡은 철문을 나섰을 때 따뜻하고 밝은 오후의 햇살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시작의 자유로운 냄새를 느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저 차갑고 어두운 벽 뒤에 남았습니다. 제 미래는 맑고 푸르며 무한한 하늘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그는 도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스페인 시골 어딘가의 먼 마을로 가서 처음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와 민지도 몇 년간의 힘든 생활 끝에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신랄하고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시골에 머물렀고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평온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 비서이자 친구, 가장 힘든 순간에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었던 동반자 김동현 실장이 마침내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상호 이해, 신뢰, 그리고 존중 위에 세워져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를 경영하며 이제 피닉스 그룹이라 불리는 태양 건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똑똑하고 멋진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 찬 밝은 새 페이지를 계속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성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행복,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으로 박민준 가족의 드라마와 여주인공 강서연의 삶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음모, 흥미진진한 반전, 그리고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아마도 숨죽이며 이야기를 따라온 우리들의 눈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벨벳 커튼이 내려오고 무대 조명이 꺼질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배신자의 최후에 대한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깊은 성찰과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탐욕과 환상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며 한 여성의 힘, 지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은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독립과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서연은 결혼 생활 첫 7년 동안 많은 여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맹목적으로 희생한 것이죠. 그녀는 경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남편의 희생이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라는 행복의 성을 쌓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으로 남편의 조용한 그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멸당했습니다. 그녀는 식충이 짐 덩어리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오만함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고 마침내 그는 모든 성공이 자신의 공로이며 그의 평범한 아내는 더 이상 자신에게 걸맞지 않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남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경력과 경제적 독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자는 여러분이 그림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인생에 항상 플랜 B를 가지십시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십시오. 이 준비는 비관주의가 아니라 지혜, 자기보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탐욕과 환상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민준의 가족은 탐욕과 허영에 눈이 먼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환상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민준의 재능에 대한 환상, 영원한 부에 대한 환상, 그들 가족의 지위에 대한 환상, 그들이 서연을 경멸한 것은 그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사람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돈과 지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구심으로 구고 근원들이 그녀의 당해를 그롱해서 진정한 가치, 그녀의 지성과 숨겨진 잠재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환상, 그 근시안적인 시각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자기 손으로 쫓아내고 시한폭탄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잔잔한 물 속에 가장 큰 위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구덩이입니다. 한번 빠지면 불행의 밑바닥까지 당신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당신을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깊은 인본주의적 교훈은 복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서연의 복수는 훌륭하고 지적이며 단호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연은 더러운 수법을 쓰지 않았고 폭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 세심한 준비, 그리고 진실의 힘, 법의 힘을 이용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의 가면을 벗겼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물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의와 배신에 직면했을 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거나 부정적인 복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법과 문명적인 방법을 이용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십시오. 가장 지적인 복수는 여러분을 버린 사람들보다 더 나은, 더 빛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성찰할 공간을 남겨줍니다. 서연은 감옥에서 민준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혼 소송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행동은 아마도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해방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닫고 증오가 그녀를 따라다니며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더 많은 힘을, 삶의 참된 가치와 거짓된 가치를 인식할 더 많은 지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어 자신만의 견고하고 진정한 행복을 구축할 더 많은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작가 입장에서 저는 줄거리와 각 캐릭터를 창조하면서 많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서연의 순진함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그녀가 진흙탕에서 일어섰을 때의 놀라운 의지력에 감탄했습니다. 김 여사의 잔인함에 분노했지만 탐욕에 의해 파괴된 한 사람의 비극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라는 캐릭터는 아마도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도 절대 악도 아니지만 그의 성격적 약점이 악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한 사람 안에서 선과 악의 경계가 때로는 매우 얇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믿으며 빛으로 나아갈지 어둠으로 나아갈지의 선택은 우리 각자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의 힘과 고통에서 다시 태어나는 능력이 이 이야기의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연의 삶에 대한 마지막 줄을 썼을 때 저는 희망의 미소와 함께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모든 폭풍 뒤에는 항상 밝은 무지개가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그것을 기다릴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글쓰기는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마음에 선함과 삶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청취자들이 이 이야기를 닫을 때 자신의 가족에 대한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행복을 지킬 더 많은 용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성의 힘을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눈물처럼 부드러울 수 있지만 바위처럼 단단하여 어떤 폭풍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